내년 대선이 정확히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지율 추이에 따른 여야 대권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밝힌 대검 감찰부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고 선을 그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 공방에 휘둘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이의 신청이 5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소득 기준이 적용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상위 12% 안에 가나 의문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좀 뭔가 기준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지급 범위를 88%에서 90%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포 택배 대리점주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유서에 적시된 노조원들과 택배 노조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폭력과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 방침을 밝힌 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이틀간 19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6개월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이미 경선이 한창이죠. 그런데 아직 찍을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32%,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선두권 후보들도 지지율 30%를 넘지 못하면서 이 뚜렷한 대세론도 그렇다고 치고 올라오는 대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역대 예측이 가장 어려운 대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만큼 마음줄 후보가 마땅치 않은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대선 6개월 남은 지금 상황을 이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한 달 뒤면 이 경선 후보가 정해지는 민주당 상황부터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에서 2연속 과반 득표로 승기를 잡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일정을 줄이는 대신 이틀 연속 도정 현안을 챙겼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북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한 해결 과제라는 건 동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전체 선거인단의 약 3분의 1인 64만 명이 참여하는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을 넘겨 판세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원식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은 최근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경선에서 질까가 아니다라며 본선 직행을 위해 1차 투표에서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하루 호남 당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와 차별화에도 주력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없는 후보,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된 후보, 외교적 식견과 국제적 경험을 갖춘 후보라야 합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2017년 경선 당시 70.3%였던 충청권 투표율이 이번에는 50.2%에 불과했다며 향후 당원 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초반 결과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흥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승부가 일찍 날 경우 한 달가량 남은 경선에 국민적 관심이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경선 이벤트도 TV토론 정도뿐이라 민주당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반면 경선을 막 시작한 이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정체된 사이 홍준표 의원이 상승세를 타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독주 체제이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홍준표 의원의 추격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2%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 범위 안에서 선두권을 지켰습니다. 2주 전보다 2.3%포인트 떨어진 건데 홍준표 의원은 같은 기간 7.5%포인트 올라 15.6%로 3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선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홍 의원이 윤 전 총장과 6.8%포인트 격차로 1위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로 압축하면 윤 전 총장이 17.5%포인트 앞섭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홍 의원 지지율은 역선택 경향이 강해진 거품일 뿐이라며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 다시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1위를 하고 2위를 일어나셨는데 국민을 바라보고 제가 갈 길만 열심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 홍 의원은 추석 민심 후에는 압승 구도로 갈 것이라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언제쯤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집혔어요. 또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오차 범위한 박빙으로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일반 국민 80%, 당원 20% 비율의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12명에서 8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야 누구의 표를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 박빙 승부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어 그 파괴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내일 대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정의당이 티저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대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등을 패러디해 오는 12일 후보 PR 경연이 있다며 호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와 이정미 전 의원, 김윤기, 서현숙, 황순식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민주당과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의 시간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왜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책적인 차별성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정의당은 2자릿수 득표율이 목표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심상정 전 대표가 6.17%를 득표했습니다. 내년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초박빙 구도로 치러질 경우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표심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인해 보수 표심이 분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안 대표는 오늘 모병제를 주장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며 보수층을 공략했습니다. 국내 인권 유린에 대한 즉자적 대안으로 모병제를 거론하는 대선 후보들도 계십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영역까지 포퓰리즘으로 칠갑해서는 안 됩니다. 안 대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출마하면서 제3지대 후보들과의 단일화가 대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국민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이의 신청이 무려 5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기 전인 2019년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민주당이 이제야 지급 대상을 하위 9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오락가락하는 기준도 논란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10년째 쌈밥집과 고깃집을 운영해온 장영수 씨.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빚까지 내 가게를 지켜왔지만 이달 초 결국 고깃집을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69년생인 장 씨는 요일제에 맞춰 오늘 국민지원금 지원 신청을 했다. 대상이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이 있을 때야 직원들 있고 그러니까 그 어리보험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상위 12% 안에 가능한 의문스러울 정도로 기준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인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겼다는 겁니다. 매출은 반토막 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국민지원금 대상에서도 탈락한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원금 지급 나흘 만에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 신청만 5만 건이 넘습니다.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역시 지급 범위를 88%에서 90%로 높여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하고 7월에 결정된 지난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는 애초 지급 기준도 모호하더니 대책도 주먹구구, 임기응변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주소지 제한을 놓고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사는 곳이 다른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국민지원금을 받아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고향 떠나온 사람들은 국민지원금 대상에 선정돼도 난감합니다.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주소는 여전히 고향인 게 발목을 잡습니다. 주말에 지원금 쓰러 기름값, 기차값 들여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판입니다. 예전엔 가구주가 세대원목까지 대표로 받았지만 이번부터 구성원 각자에게 개별 지급됐고 이 돈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겐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군부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시군이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아도 PX는 물론 외출 외박 나가서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휴가 나와서 집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는 겁니다. 그림의 떡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현물로 받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발권 후 5년 동안 유효한 만큼 올 연말이 지나도 제대한 이후에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역 합해적인 성격이 들어간 것은 빨리 쓰고 또 경기 진작한다는 목적에 오히려 역작용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실패가 있었다. 더 넓게 지급하겠다는 명분과 더 빨리 온기가 돌게 하자는 목적을 내세운 국민지원금. 명분과 목적을 상실한 답답지원금으로 전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결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를 줄임말인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이 곳곳에 결혼을 알리면서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결혼식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예비 부부들이 정부 청사 앞에 이렇게 화환을 늘어놓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남영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먹지도 않는 밥값에 1,000만 원 빚진다. 웨딩홀은 빛나고 예비 부부는 빚지고. 정부 서울 청사 앞에 늘어선 화환들. 예비 부부들의 절박한 심경이 적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결혼식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완화했지만 식사를 할 때는 여전히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비 부부들은 식사 제공을 안 해도 수백 명의 식대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변함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300명 보증 인원을 계약을 했는데 먹을 수 있는 인원은 49명이거든요. 나머지 250명에 대한 식대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시위에는 SNS를 통해 모인 예비 부부 6천여 명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식 한번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속이 답답해요. 너무 우울증 걸릴 것처럼 막 심장 두근두근 뛰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심야에는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앉아서 주거나 나와서 주거나 차라리 소리라도 내고 죽자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주최 측 추산 차량 5천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열린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용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지만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한켠에 마련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상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종사자 1명이 지난 2일 최초 확진된 이후 어제까지 40명이 감염되면서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병원에 일시 중단했고요. 과외 종사자분들은 다 PCR 선제 검사 받으시라고 명령이 지금 들어갔어요. 사실 더 나올 수도 있긴 하죠.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101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시장과 교회 등 곳곳의 집단 감염으로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2,049명. 한 달 새 2차 접종률이 2배 이상 올라 10명 중 4명꼴로 접종을 완료했지만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9월 중하순부터 예방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전파 차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만으로 확산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델타 변이가 사실상 10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만으로 감염을 억제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효과의 크기가 매우 적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백신 접종만 믿고 방역을 완화한다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회사를 본 방역을 완화하는 경우는 반드시 다시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과 동시에 얼마나 방역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완화를 하는지. 추석을 앞두고 방역이 일부 완화됐기 때문에 연휴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지난달 택배 대리점 소장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죠. 그 사건 이후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CJ 대한통운 대리점을 조사해봤더니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주가 반이 넘었습니다.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까지 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리점 소장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바로 그 작업 현장, 지금은 어떤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애들 좋아하는 친구가 애가 셋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게 제일 충격이에요. 얼마나 그랬으면 도대체 그런 생각을 먹었는지 걱정하는 친구가. 대리점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노조 소속은 아니세요? 네, 그렇죠. 같이 얼굴 보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웃을 때는 웃지만 솔직히 속이 다들 자기 속이 아니거든요. 유서에서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된 노조원들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요. 이거는 주는 사람에는 안 똑같죠. 그 애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터미널 한켠에는 택배가 쌓여 있습니다. 무슨 일하고 저한테 시켰잖아요. 네, 배송 안 하는 거예요. 배송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이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날 소장이 전까지 택배차 끌고 배송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도요? 예. 과거에는 친했던 동료들이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변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이석기 의원이라고 구속됐었잖아요. 그쪽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정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택배에 발 살짝 담갔다가 노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노총 위원장과 택배노조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악이에요. 이게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그 이후에도 빚이 많아서 그랬다는 등 이렇게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죄질이 나빠요. 노동조합은 약자, 가난하고 전통적으로 못 배운 사람을 위한 울타리, 보호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자로 변해서 자기보다 더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폐악질하고 갑질하고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만 주장하면은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 조항도 필요하다. 지금도 익산에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그거 노조원들 물건 아니에요. 왜 그걸 물건을 자꾸 봐? 노조원들이 얘기하는 악덕 업주 있을 수 있어요. 악덕 대리점 있을 수 있고. 근데 악덕 노조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 뉴스 제보자를 두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이라면서도 이 제보자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동안 제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인물이 윤 전 총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이 발언 이후 제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A씨는 자신의 SNS의 실명으로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함께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법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소송도 많이 당했어요. 소송 거는 거야 본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합당하냐의 문제이지.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이 선거 공작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을 이렇게 정치를 늘 공작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버릇은 그런 습속은 좀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검찰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제보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해서 장관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보자인지 아닌 게 맞는지. 글쎄 제가 그걸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죠? 맞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시네. 그렇게 저분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저 부분이 무슨 위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어떤 부분을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응할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해왔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나서자 때 되면 부를 테니 보채지 말라고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괜히 판만 깔아주는 것 아니냐, 여러 득실을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국회에 불러달라고 하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윤 전 총장을 국회로 불러 따질지에 대해선 이전과 달리 신중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에 당직 당사자들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검찰을 이용한 새로운 쿠데타를 실행한 것이 의심됩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무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본인이 막 얘기하고 싶다고 나오는 게 국회는 아닙니다. 윤 전 총장에게 공식적인 해명 기회를 줘 야당 유력 대선주자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자칫 정치 공방만 남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명백히 몰랐을 경우 오히려 면죄부만 줄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고발 사주 의혹이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면서 조사보다는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 뉴스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알렸던 어제 대검찰청의 행보도 논란이 큽니다. 이 보호가 필요한 공익신고자인지를 최종 판단하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인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직이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연 건 어제 오전 9시 26분쯤. 그런데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20여 분 뒤 대검감찰부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의 발표 당일 오후 곧바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권익위가 할 일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현재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를 결정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제보자를 사실상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준 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는 어제 검찰의 발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이러다 대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검은 어젯밤 추가 입장을 내고 향후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했다는 취지라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야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 사퇴 발표를 두고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선 충정을 이해한다며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국회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모든 걸 던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민주당은 그 충정을 이해한다면서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또 정권 재창출을 향한 충정,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결의,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말리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처리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을 때와 태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눈물의 사퇴쇼를 벌이는 것, 이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께서 주신 준엄한 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박차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의원의 사퇴는 무책임하고 여당 의원의 사퇴는 충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 윤희숙 의원 사퇴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사퇴안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의원과 이 전 대표가 제출한 사퇴안이 내년 1월까지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여야에선 벌써부터 종로와 서초갑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랑야랑 오늘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자,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오늘 센 압박 면접을 받았는데 진중권 전 교수도 면접관으로 나오고요. 근데 홍 의원 뭐라고 했나 보죠? 좌파라고 면접관들을 공격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토론을 요구하면서 면접 불참설도 돌았는데요. 지도부 설득 끝에 참석은 했는데 특유의 합법으로 면접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진주 의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나 안 찍습니다. 골수 좌파고 왜 골수니까?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그럼? 자, no. 다음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당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했죠? 그건 내가 참 분위기는 좋은데요. 자, 압박 면접이라는 게 원래 이제 난처한 질문들이 주로 나오죠. 다른 후보들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저는 사면할 겁니다.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되고 있다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면권을 저는 굉장히 절제해서 쓸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진땀을 흘린 후보도 있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다 대체를 하려면 SMR 한 30기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지으실 겁니까? 어느 곳에 지어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SMR 짓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잘 듣고 성실하게 대답하는 게 대선 후보의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저 마스크 쓴 사람은 누굴까요? 박진규 산업부 차관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책을 발굴하는 내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정치인이 받아줄 만한 게 잘 안 보인다며
공약으로 괜찮은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산자부 차관이 왜 대선 공약을 신경 씁니까? 그러게요. 심지어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앞두고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뭐 부처 입맛에 맞는 공약 넣으려고 사전 작업을 했건 아니면 뭐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려 했건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왜 그랬답니까? 박 차관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논의였다고 해명했다가 여당 의원에게도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과제들을 할 건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회의였습니다. 전달하면서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를 준비하는 브레인스토밍이었다. 후보한테 뭐 줄을 대려고 하셨는지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전달이 됐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 이어 여당 의원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정부를 질타하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이 빠르고 강하게 경고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유력 인사들의 수사 결과를 오늘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언론인들을 포함해 7명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대가성 입증은 실패한 데다 정치인과 고위경찰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함께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김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박 전 특검 주거지에 차량 출입 기록을 조사한 결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모 부장검사의 경우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 내역을 확인해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제공받은 사실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받은 물건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 총경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수입차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대부분에 대해 혐의를 입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정치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5월 여중생 2명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 중 한 학생의 의붓 아빠가 가해자로 지목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유족이 오늘 또 다른 친구와 나눈 이 문자 메시지와 이 검찰 공소장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인면수심이란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꿈이 아니고 진짜 무서웠다. 너무 충격을 받아 자는 척했다. 학교 친구의 의붓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여중생이 또 다른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성폭행 피해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 방한 모습을 찍은 영상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데 밖에 아저씨가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유족 측은 해당 친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다음 재판 때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그때 상황이 다 증거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도 공개했습니다. 의붓 딸이 6살 때부터 성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1월엔 친구인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수사하고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가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즉시 아동 관련법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붓 아빠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의붓 딸과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건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19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정부가 어떤 제재를 예고했는지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이틀간 급락했습니다. 전일 10% 폭락한 카카오는 오늘도 7.22% 떨어진 12만 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네이버 역시 이틀간 10% 급락하면서 39만 9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만에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19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방아쇠를 당긴 건 금융당국의 규제였습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와 같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겁니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 행위로 규제하고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치권의 공격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갑질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여당의 규제가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주가에 미친 영향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사업의 영역들도 다양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기득권자들과 계속적인 이제 갈등이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규제들은 계속될 수는 있지만 좀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번엔 물가 소식입니다. 상추나 깻잎 같은 쌈채소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달보다 60% 넘게 비싸진 깻잎은 삼겹살보다 같은 무게일 때도 비싸져서 쌈에 고기를 싸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 위에 깻잎을 올려서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29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고기 장사를 해온 주계분 씨.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으로 손님이 뚝 끊긴 상황에서 고기를 곁들여 나가는 쌈채소를 접시에 담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깻잎과 상추 가격 때문입니다. 명절이 같이 껴서 지금 최고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박스로 샀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1kg씩만 사요. 쌈채소의 가격 급등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상추 가격은 많게는 50%까지 뛰었고 깻잎은 61% 급등하며 100g당 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00g당 2,300원대인 삼겹살보다 비싸진 겁니다. 농담만 진담만으로 요새 야채가 너무 비싸니까 상추에다 고기 사지 말고 고기에다 상추 사 먹어요. 네. 매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식재료 상승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가을 장마로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상추나 깻잎 같은 쌈채소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겁니다. 상추값이 많이 올랐던데 우리며 계란 먹기를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여러모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밥상 물가 상승에 소비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시름이 깊어져만 갑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응급 오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많이 없을 때 출근 예정인 간호사에게 당일 갑자기 연차 등 휴가를 쓰라고 통보하는 걸 이르는 말입니다. 반강제적인 분위기로 이제 응급오프 전화 받으면 그냥 너 쉬어라 이렇게. 내가 쉬기를 원하는 날도 아닌데 출근 당일에 갑자기 휴가를 쓰게 하는 행위 문제 없는지 따져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간호사들에게 응급 오프를 주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해봤습니다.
당연히 위반이죠. 청구도 안 했는데 특혜 있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서 동의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에게 연차를 쓰게 해놓고는 갑자기 병원이 바빠졌으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거나 만일에 대비해서 병원 근처에 대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원래 그 사람은 그날 근무였던 거기 때문에 억울은 한데 어쩔 수는 없죠. 온라인에는 응급오프로 갑자기 연차를 쓰게 돼서 여행을 갔던 간호사가 대기하지 않고 왜 놀러 갔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는 경험담도 올라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근 대기 상태로 연차를 강제 소진하게 했다면 연차수당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했다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예정 근무 시간보다 먼저 퇴근했을 땐 어떨까요? 직장 사정에 의한 유급 휴직으로 여겨져서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북한이 73주년 정권 수립 기념일을 기념해서 오늘 자정 야간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새로 등장한 무기는 안 보였는데 대신 북한의 코로나 방역 상황을 보여주려는 듯한 새로운 부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개최한 민간 및 안전 무력 열병식.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과 경찰 성격의 비정규군이 총동원됐습니다. 열병부대 차렷! 좌로 들어! 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신 재래식 무기가 등장했고 트랙터와 오토바이, 소방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황색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코로나 방역부대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저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담보해가고 있는 비상방역 전선의 전처병들입니다. 하지만 주석단에 오른 인사들은 물론이고 김일성 광장에 모인 주민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와 경제난, 홍수 피해로 이번 열병식은 대외 무력과시보다는 내부 결속 이벤트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열병식의 규모가 작고 또 새로운 무기도 동원되지 않고 대메시지 없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측면에서 체제 내부의 결속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집권 이후 11번째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연설을 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손만 흔들어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최악의 연쇄 테러 기억하십니까? 테러범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에 대한 재판이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몽 같았던 2015년 늦가을 프랑스 파리. 테러범들이 축구 경기장 밖에서 폭탄 조끼를 터뜨리고 콘서트장에서는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시 파리 시내 6곳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로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명의 테러범 중 8명은 자살하거나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살라 압데슬람도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살아남았고 벨기에로 도주했다 4개월 만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을 이슬람 국가 IS 조직원으로 주장한 유일한 생존자 압데슬람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파리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 330여 명이 참여하고 사건 기록만 100만 장에 달하는 프랑스 현대사 사상 최대 규모의 재판입니다. 19개 국적을 가진 300여 명의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Mais je veux surtout réaffirmer notre détermination à tout faire pour juguler la menace terroriste. 하지만 압데슬람은 IS 전사가 되려고 직업을 포기했고 알라 외엔 신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Il est à mes yeux un assassin et aux yeux de l'association également. Et donc c'est une provocation. 올랑드 전 대통령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Pour répondre à toutes les questions qui me seront posées sur tout ce que les victimes, tout ce que ceux qui ont souffert et continuent de souffrir demanderont. 미국의 9.11 테러만큼 최악의 유럽 참사로 기록된 1113 테러.
역사적 단죄는 이제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29.1도까지 올랐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내일 출근길은 다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은 안개가 짙게 낀 뒤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남부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호남과 제주에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호남과 경남 남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살짝 내리겠지만 모레까지 제주는 최고 80mm, 산간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지만 광주와 부산은 25도에 머물면서 남부는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음 주 날씨는 태풍 찬투가 변수입니다. 우선 모레 대만을 거친 뒤 중국 동해안으로 향하겠는데요. 저기압으로 변질되거나 한반도 남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이 딱 6개월 남은 지금 이례적으로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부동층 비율이 30%를 넘었다고 전해드렸죠. 더 이례적인 건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부동층이 오히려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든 이 정권 교체를 원하든 지금 주자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내부 경선과 여야 공방으로 정치권은 뜨겁지만 이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 차갑습니다. 이 부동층의 마음을 돌리는 후보가 당선되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이 영화의 제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